진행해 주실 주진희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며 녹색식물 환경조절 및 디자인, 건축물, 입체녹화, 정원식물과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녹색식물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전 세계 환경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그린 솔루션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지금 재미있는 실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강연을 들으시려면 좀 힘드시긴 하겠어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식물은요, 이게 먹을거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볼거리, 즐길거리에 해당되는 식물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 이름은 주진희고요. 거꾸로 하면 희진주 이렇게 됩니다. 희귀한 진주. 잊어버리세요. 다시 앞으로 해서 주진희 이렇게 됩니다. 이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세계사 속의 녹색식물 이야기, 특히 이제 정원하고 관련돼서 그 정원의 역사 속에 녹아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그쵸?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녹색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색식물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녹색 솔루션, 그린 솔루션으로 쓰려면 그 식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이 우리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걔네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심과 애정, 그쵸? 그 다음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쵸? 그런 것처럼 식물이 이제 우리 곁에서 오랫동안 살려면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식물은 뭐를 좋아할까?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녹색 식물의 미래, 특히 이제 입체 녹화하고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저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려우시면 중간중간이라도 좀 물어봐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사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과학 시간인가요? 보면은 아니면 역사 시간인가요? 보면 인류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석기, 그 다음에 뭘까요? 신석기, 그 다음이 청동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돌멩이라도 딱 던졌을 때 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석기 돌멩이고요. 딱 던졌을 때 안 죽고 뭔가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신석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신석기하고 구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돌아다니느냐 안 돌아다니느냐 이 차이죠. 그죠? 특히 이제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따로 없었어요. 여기, 이 동굴 저 동굴 돌아다니면서 뭐 사냥도 하고 또 사냥을 못하면 배고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쪽으로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주워 먹은 거죠. 이게 가다가 열매 있으면 열매 따먹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한 게 바로 신석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그동안 이렇게 주워 먹었던 애들 중에서 죽지 않고 맛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씨를 모아가지고 심은 거죠. 어디에다 심었냐면 울타리 안에다가. 집이 있으면 그거를 주변으로 울타리 안에다가 이건 내 거야 라면서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심었겠죠. 그거를 농경이라고 합니다.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청동기 때는 뭐가 생겼냐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그걸 이제 계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뭐 그 울타리 안에 먹거리를 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말하자면 이렇게 수렵과 채집을 하다가 저 활 쏘는 거 멋지지 않아요? 딱 이렇게 쏘아가지고 예, 수렵.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채집을 했죠. 예. 근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식물로 둘러싸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저게 활로다가 딱 겨냥했던 저 동물들을 이제 가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저 녹색 식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울타리 안에다가 저렇게 심어서 잘 가꾸어가지고 열매도 따먹고 곡식으로도 먹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이라고 했을 때 agriculture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정착 생활을 의미해요. 구석길까요? 신석길까요? 신석기. 그래서 농업은 신석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분야를 과학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먹거리를 했던 것들이 청동기 시절에는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계급.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왕, 귀족.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먹을 거를 저렇게 가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리고 울타리 안에 뭐를 심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꽃, 나무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줄 수 있는 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저렇게 이제 관상식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심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농업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울타리, 그다음 플러스 즐거움. 먹거리는 뭐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한 즐거움은 먹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볼거리, 즐길거리. 이게 합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영어로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 가든을 두 개를 쪼개면 앞에 있는 GAR은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라는 뜻이고요. 뒤쪽에 있는 오든, 에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 에덴을 의미하는 오든은 뭐냐면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딱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울타리 속에 즐거운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역시 똑똑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고대를 보게 되면 저기 바깥쪽에 울타리 보이시죠? 담장. 이건 뭐냐? 고대 이집트 왕의 정원이에요. 귀족의 정원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호수. 그렇지. 연못. 무슨 모양이죠? 네모난 모양. 오케이. 네모난 모양. 저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해서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물고기도 키우고 또는 뭐 새도 갖다 놓고 이래서 나만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공간은 이집트가 아니라 로마예요. 로마. 고대 로마. 그런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허락받아야 돼. 그래서 밖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어떤 정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피라미드라고 하죠. 근데 서아시아 쪽에서는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는 뭘까요? 무덤일까요? 왕비를 위한 정원. 어떻게 알았어? 이거 강의할 필요가 없네. 맞아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는 이러한 구조물 건물이 뭐를 했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달림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아니면은 숭배를 하는 그런 제사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유적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똑똑해. 어떡해. 옆에 있어요. 부연 설명 너무 잘한다. 맞아요. 지금 유적만 있고 그때 이제 키웠던 식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으로 요걸 테라스라고 하거든요. 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마다 뭐를 심었죠? 나무를 심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이런 공간입니다. 이게 녹색 식물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녹색 식물을 왜 심었을까요? 즐거움도 주고 또 여기가 무슨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제사하는 공간이니까 성스러움. 그러한 공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무나 녹색 식물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 여기 누가 들어갔을까요? 일반인은 못 들어갔겠죠. 주로 제사장 또는 왕. 이런 사람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소에 저렇게 신성한 장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아까보다는 어때요? 좀 공개됐을까요? 안 공개됐을까요? 살짝 공개됐어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도를 하면 저 오른쪽 끝에 보면 달 보이시죠? 이걸 난나라고 했습니다. 여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이 휘영청 뜨게 되면 저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뭐 장사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런 장소로 모이는 장소로. 그래서 여기를 광장이라고, 광장의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드디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때도 고대죠. 바벨론에 공중정원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행인가든이라고 합니다. 매달린 정원? 희한하다. 그치? 어떻게 정원이 매달려 있지? 그래서 보여드리면 지금은 없어요. 유적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왜 불가사의냐? 자, 지금 만약에 건물에다 저렇게 나무나 꽃 보면 물도 있죠. 이런 거를 연출한다면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안 어색하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냥 건물 멋지다 이 정도지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한 건물이 고대에 세워졌다는 거죠. 야, 그럼 물은 어떻게 줬을까? 옆에 강이 있긴 한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정도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 옆에 그 강에서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무슨 폭포처럼 물도 흐르고 그쵸? 예, 파이폰 효과로 강에서 조금 이렇게 됐다가 쭉 낮은 지역에다가 끌어다 간 게 아니고 파이폰 효과. 여하튼 대단해요. 그쵸? 그래서 요때의 요 식물의 어떤 의미는 뭐였을까요?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아니면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응? 놀러 다니는 곳. 여기는 왕비를 위한 공간이에요. 왕비의 정원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예, 왕비가 왜냐하면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는 그 국가의 출신이거든요. 정략 결혼했는데 와서 보니까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왕비는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니까 왕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보다 지브라트보다 뭐예요? 더 잘 보이고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제사의 공간이 아니라 쾌락, 말하자면 즐거운 진짜 왕비를 위한 공간인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왕이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권력. 나 이 정도의 권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재산이 있어. 돈이 많아.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노예들이 내 밑에 쫙 있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중세 시대에는 뭐라고 하죠? 별명이? 중세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공권. 어? 공권이 영주는 비사를 거느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공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에 주로 이렇게 가치관이 뭐냐면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죠.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이 차단되고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흐름이 변화의 흐름이 아니라 정체된 그런 시대라고 해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적인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천국, 에덴, 그죠? 근데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두 개가 합쳐지는 지점이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 그래서 동일한 네모난 연못 기억나시죠? 거기에 가운데에다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긋는 거 그런 모양으로 그 천국을 표현하는 어디에다가 정원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네 개로 쪼개진 정원이다. 그래서 사분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나타난 게 바로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가운데 열십자를 한번 쫙 그어 보세요. 눈으로.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는 어디냐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의 가운데에 있는 이 사분원. 그러면 이 정원에는 심었던 식물들은 어떠한 상징성이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상징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 당시에는 병원이 있었을까요? 병원이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로 갈까요? 수도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수도원에 계셨던 분들이 그때 그 당시는 진짜로 똑똑하신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키우고 있던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약사처럼 이렇게 처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갇혀진 그 공간 안에서 이 정원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벽이 없는 그 복도가 보이세요? 이렇게 기둥만 있는. 이거를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돌고 가운데 있는 정원을 바라봤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거는 이제 수도원이에요. 그때 살았던 귀족이나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성곽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는 뭐예요? 허락된 계급, 말하자면 허락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바깥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고요하고 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공간 안에만큼은 뭐예요? 막 보시면 알겠지만 막 그 분수도 있고 그래서 쾌락의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안과 밖이 조금 다른 정말 다른 그런 공간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바로 이탈리아 노단 건축식 정원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중세가 끝나면 뭐지?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왔어요. 그치?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이때는 뭐냐면 중세 시대를 넘어서 인간 중심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 있죠? 그때 로마의 어떤 그런 정신들, 인간 중심의 정신들이 이때부터 녹여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지형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높낮이가 있어요.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만들 때도 이런 높낮이를 통해서 계단 모양으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정원을 뭐라고 하냐면 노단인데 각각의 단마다 정원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노단 건축식 정원이라고 하고요. 그 정원을 한번 볼까요? 왜 자꾸 뒤로 갈까요?
예,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중세 시대의 어떤 정원하고 비슷해요, 형태가? 사분원, 수도원. 그렇죠.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여기는 서양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라 하더라도 뭐예요?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였을까요? 천국, 예, 파라다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정원에 어떤 식물들을 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표현 자체는 중세시대하고 큰 다른 점은 많지 않다는 거죠. 저 모양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사람은 언제 제일 불안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좌우대칭이라는 말 아세요? 만약에 제가 이쪽을 이렇게 가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습만 보고도 왼쪽을 상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볼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왼쪽은 정말 괴물처럼 생겼어요,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입은 하나지만 양쪽 귀가 2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심으로 딱 좌우대칭으로 됐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분원도 그렇지만 한쪽이 가운데 중심, 이걸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을 예상할 수 있으면 그거를 보고 안심을 느끼는 거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아시죠? 인도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몸에 이렇게 문신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문양이 뭐냐면 제일 아름다운 거죠. 뭘까요? 꽃. 꽃을 그려요. 꽃잎을 보면 어때요? 좌우대칭이에요. 예, 꽃이 제일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이 길까요? 그죠? 빨리 가야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는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평평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 옛날에는 이탈리아가 선진국이었을까요? 프랑스가 선진국이었을까요?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로 프랑스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갔어요. 이탈리아에서 보니까 그 정원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본인 나라에 와서 그대로 재현한 게 바로 평면기하식 정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평지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 보면 똑같은 화단이라도 자세히 보시면 자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민자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수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분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중간중간에 놓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사분원을 확장한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딱 그렸을 때 뭐 저 가운데 있는 동그란 원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은 어때요? 지금까지 이탈리아나 프랑스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섬나라이고 그 다음에 지형이요 구릉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릉지가 많은데 여기에 이 18세기에 영국에서는요 처음에는 프랑스를 모방했어요. 똑같이 따라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지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마침 요때 어떠한 그 분위기가 있었냐면 여행을 가는 원정으로 여행을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은 동양식 정원이라서 저거를 모방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본인 나라에 한 게 바로 자연 풍경식 정원이에요. 그래서 서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우대칭이나 사분원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 나라에 있는 그 자연 환경을 그대로 한 어떤 대규모의 정원인데 이때만 해도 뭐냐면
그 명맥이 그대로 유지돼요. 뭐냐면 나 돈 많아, 나 권력세, 나 왕이야, 내 부지가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용도의 어떤 정원 또는 식물, 심지어는 식물 수집하는 데도 열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근본에는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나 이렇게 많이 돈 많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곳이었죠. 자, 그래서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좌우대칭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그대로 옮겨진 게 어디냐면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가봤어? 그게 최초의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공원, 공공의 정원으로 바뀐 게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최초의 공원인데 그거를 어디에서 본땄냐면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옴스테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세기의 산업혁명이에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인구 집중이거든요. 하고 뭐 시골에서도 도시로 몰려들어.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점점점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 2차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저런 어떤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뭐냐면 석유, 석탄이에요. 자, 석유,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잘 몰라, 그지? 당연해. 그런데 아무나 동물이 고대에 죽어서 까여가지고 지층에 둘러서고 부합 고열로 만들어진 게 석유, 석탄이에요. 저분이래. 우리 친구한테 이따가 주셔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몸이 탄소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런 것처럼 식물도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장된 상태의 애가 바로 석탄석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료 자체가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석유도 마찬가지고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연소하면 어떻게 되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태우면요, 그냥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서 쓸 수밖에 없죠.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있던 탄소 덩어리를, 탄소 국물을 계속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970년대에 이 여성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침묵의 봄입니다. 봄은 어때요? 새소리 막 이렇게 하여튼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조용한지 알고 보니까 그 제초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새소리만 생각하지 말고 새는 뭐를 먹어요? 지렁이. 그럼 지렁이는 뭐를 먹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제초제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까지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새의 죽음은 누구한테까지 올 수 있어요? 사람. 인류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책이 나온 다음에 서구에서는 환경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결국에는
생물의 멸종은 누구의 멸종으로 올 수 있다? 사람의 멸종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걸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물리적 해결 방안, 화학적 해결 방안, 생물학적 해결 방안. 그런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은 그 생물 중에서 동물, 식물, 미생물 중에서 뭐냐면 식물, 생물 중에서도 식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연구하고 계시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화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시죠? 생물학적인 방법도 있는데 저는 뭐라고요? 녹색 식물, 식물 가지고.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구는 뭐예요? 뜨겁습니다. 왜 뜨거울까요? 온실가스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적절하게 있으면 지구는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게 두툼하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열조차도 못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졌을까? 성격 폭탄을 떼서 그 안에 있는 탄소와 산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다 하고 싶은 말이죠? 그쵸?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요. 그쵸? 뿐만 아니라 도시도 더워요. 여러분 도시에 사시죠? 예. 외곽 지역보다 2 내지 3도가 높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 열섬 현상. 그래서 우리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뭐죠? 음식이 이렇게 식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덮잖아요. 그죠? 돔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바깥쪽보다 유난히 도시에 저렇게 뚜껑 달린, 뚜껑 씌운 것처럼 뜨겁습니다. 이거를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요. 두 개 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온도죠, 온도. 도시도 뜨겁고 지구도 뜨겁습니다. 자, 왼쪽에 해당되는 거는 탄소의 문제고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건 뭐의 문제일까요? 도시가 뜨거운 이유는? 탄소 때문에 그럴까요? 건물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건물이 낮에 열을 받아들였다가 밤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뿜습니다. 열의 문제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도 해결하고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식물도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식물이 광합성. 그 다음 뭐예요?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뭐예요? 이렇게 증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이렇게 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울 때 나무 그늘에 가면 어때요? 굉장히 덥죠? 집중해서 들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나무 그늘에 가면은 시원하죠. 예. 그게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느끼는 요건데 요게 바로 식물이 해주는 어떤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원에서 갑자기 환경 문제로 넘어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녹색 식물이란 여러 가지의 효과와 기능들이 있지만 이렇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환경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 전체를 갑자기 시원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구 전체의 어떤 녹색 식물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브라질의 그 열대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자, 환경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식물이. 자,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해요. 그 다음 토양이나 수질, 공기 정화를 해주고 습도 조절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왜 자꾸 뒤로 갈까요? 저는 띠리리. 그 다음에 식물을 보면 안정감이 생기죠. 여러분 수술실에 의사 선생님들 가운 본 적 있어요? TV 보면서? 무슨 색깔이죠?
아, 그렇지. 진로 보실 때는 하얀색 입으시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옷을 바꿔 입어요. 녹색으로. 피 떨어지면 피색이 아니고 갈색으로. 그런 의미예요. 예.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꽃을 보면 좋아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용어로 미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요.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정말 안 좋죠?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어머, 싹이 났네 이러면서 매일매일 보게 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줍니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환경 조절은 뭐냐면 식물 자체의 어떤 생리적 특성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녹색 식물은 지구상의 유일한 생산자거든요. 뭐를 생산할까요? 탄수화물 생산합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고요.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 그다음 빛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뿜어내요. 뭘 뿜어낼까요? 물기하고 산소. 요거를 쫙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환경 조절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미기상 조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기상이라고 하는 건 기상은 큰 의미인데 미자가 붙으니까 뭐예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셀 수 있어요. 그게 덩어리가 커지면. 그렇죠? 열대우림처럼. 심리적 안정. 초록색을 보면 흥분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마음에 이렇게 안정.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칠판이 무슨 색깔인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색깔? 맞아요. 맞아. 공부 시간에 막 흥분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삶의 질의 향상인데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식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특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을 보면 더 기분이 좋아요. 미적 가치는 뭐냐면 저렇게 창가에 화분 하나만 놔도 꽃을 피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힐링, 또는 이렇게 어떤 화사함, 아름다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방보다는 화분 하나 갖다 놓게 되면 확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환경 문제로 가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중에서 특히 환경 조절에 있어서 생산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를 보통 우리가 이코시스템 또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냥 이렇게 잘 아구가 맞아서 돌아다니는 걸 의미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나사가 딱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코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이코스에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다. 그 한 집안 사람에 세 명이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생산자, 녹색 식물이죠. 그래서 녹색 식물을 통해서 지구적인 어떤 상황에서 한 5가지가 순환을 해요. 물의 순환, 질소의 순환, 황의 순환, 인의 순환 이런 것들이 막 돌고 돕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되게 세요. 이 그 녹색 식물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모아서 하나의 나무는 힘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마치 숲처럼 밀림처럼 이렇게 크게 되게 되면요 이런 효과들을 주게 돼요.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녹색 식물하고 우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치?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해요. 한번 볼까요? 햇빛, 온도, 흙과 물, 통풍.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오래오래 살려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육 환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형 있죠? 그래, 맞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 있죠?
그런 것처럼 식물도 그래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요 4가지를 보고 요대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사는 거죠. 예. 자, 우선 햇빛은요, 세게 들어오느냐, 좀 약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양지식물, 반양지식물, 음지식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음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이 정도지, 나 햇빛 싫어해요 이런 식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버섯 아시죠? 버섯이 무슨 색깔을 띠고 있나요? 응? 만약에 버섯이 광합성이라 한다면 무슨 색깔을 띨까요? 초록색. 그렇죠. 사람이 만약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초록색.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바타 보면 무슨 색을 띠고 있죠? 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뭐냐면 이 전 세계에 보면 추운 지방이 있고 뭐 그 더운 지방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원산지라고 그래요. 온도에 따라서 원산지 또는 자생지 또는 서식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기 제주도 겨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꽃도 피고 그래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서울에 같은 날짜에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흙과 물과 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왜 같이 묶었냐면 요건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예, 뿌리 안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식물을 잘 키우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고수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3가지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통풍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통풍까지 마스터를 하면 진짜 잘 키우십니다. 같이 진짜 반려식물이라고 할 정도로 오래오래 키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햇빛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광합성. 예, 우리는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여러분 뭐 좋아해요? 과일 뭐 좋아해? 과일 좋아하는 거 있어? 수박. 나도 수박 좋아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뭐를 좋아하냐면 딱 하나예요. 포도당을 만들어요. 뭐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예, 식물이 먹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햇빛이에요. 햇빛. 예,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서 할까요? 주로 잎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넓으면서도 얇아요. 줄기는 어때요? 동그라면서도 원통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잎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펼쳐야지 뭐예요? 햇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알갱이처럼. 그 안에서 열심히 공장처럼 광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뭐를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예. 애벌레도 먹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요 햇빛을 기준으로 해서 양지식물, sun loving plants, 이름이 너무 귀엽죠. 햇빛을 사랑하는 식물. 그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양지 반음지를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너무 뜨거운 데 가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른쪽은 뭐냐면 그늘진 곳을 사랑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견딜 수 있다 라는 거죠. 온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섭씨라든가 화씨를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섭씨를 쓰죠. 지금 몇 도일까요? 한 25도?
26도 이 정도 될까요? 밖에 나가면 30도가 넘죠. 그건 섭씨라고 표현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씨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더 차가운 색깔이 좀 더 추운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울수록 어떤 지방일까요? 추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위, 겨울철 추위를 기준으로 해서 식물하고 관련된 이 온도를 내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애들은요, 따뜻한 온도를 좋아할까요? 추운 온도를 좋아할까요? 따뜻한 온도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대전에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겨울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해줘야죠. 보호를 해줘야지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추우니까. 추워서 얼어 죽어. 자, 흙과 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고라니가 와서 위쪽에 보여지는 잎하고 줄기를 확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죽을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날까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뜯어먹었다는 소리 맞아요. 예. 살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뿌리가 있으면요, 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뿌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 안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영양소들은 결국에는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한 요소로 쓰여지죠. 자, 그런데 이거를 뿌리로 이렇게 흡수할 때 뭐로 흡수하냐면 이 영양분이 물에 녹여줘야 돼요. 이온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토양 알갱이 덩어리가 그대로 뿌리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이 중요합니다. 자, 이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물에 잠겨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는 굉장히 그 건조, 말하자면 이러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또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 그 다음에 요거는 습한 기후, 습한 기후래, 습한 토양.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많은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일까요? 얘네들의 어떤 자생지는 열대우림. 열대우림은 항상 어때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습해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잘 키우려면 걔네들이 원하는 게 습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습하면 어떻게 해?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식물에 때 뭘만 주면 돼? 분무기. 그래서 얘가 열대나 아열대에서 왔어. 그런데 난 좀 찜찜한 거 싫어해. 근데 얘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분무기. 분무기를 막 뿌려주시면 돼요. 특히 겨울에. 자, 그 다음 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흙도요, 뿌리가 그 뻗는 범위가 있어요. 이걸 유효토층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이 유효토층은 식물의 뿌리의 길이마다 다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위에 지상부가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해서 이 심도 어떻게 되냐면 깊어져야 돼요. 자, 그럼 화분에다가 어떤 애를 심었어요?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화분도 길어야겠죠. 그래야지 잘 사는 거죠. 자, 요건 통풍이에요. 통풍이 뭐냐면 막 휘몰아치는 태풍은 아니에요. 산들바람. 선풍기 틀어놨을 때 살랑살랑 부는 그 정도예요. 왜 좋아하냐면 이 통풍이 불게 되면요, 청소. 우리가 왜 진공청소기를 보면은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거 너무 강력한 거고, 말하자면 요게 그 입 뒤에를 보게 되면 구멍이 있는데 그걸 기공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체 교환을 하는데 그때 살랑살랑 이렇게 불어주게 되면 훨씬 더 뭐 1 정도 됐다가 갑자기 높아져요. 살랑살랑 거리면은 기체 교환이 한 1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보통 문을 다 닫아 놓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지 말고 문을 열어놓지 못할 경우에는 선풍기라도 틀어줘서 환풍이 됐게끔.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장마철에. 자,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식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죠? 햇빛, 양지냐, 반양지냐, 음지냐. 두 번째는 뭐예요? 온도. 얘네들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느냐, 추운 곳을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물, 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통풍. 통풍. 요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오래오래 식물하고 같이 사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특히 도시에 있어서. 예. 이제 앞으로는 한 90%가 도시에 산다고 그러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녹색 식물로 굉장히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덩어리로 매스로 심는 거를 녹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옥상 녹화, 그 다음에 벽면 녹화. 건물에 보면 옥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벽조.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에 있는 가로 변, 말하자면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곳까지 다 연결해서 하는 개념이 바로 입체 녹화라고 합니다. 하나만 하지 않고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옥상 벽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가로까지 포함시켜서 입체적으로 녹화하는 거를 입체 녹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아까 전에 맞아, 그지? 대단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 자체가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평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입체 녹화를 하기엔 좋은 그런 지형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연결해 줄 수 있거든요. 입체 녹화로.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기능 및 효과, 입체 녹화의 기능 및 효과를 보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방출하는 그런 어떤 녹색 식물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아니면은 그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게 순환의 고리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태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안순자다라고 합니다. 안순자다, 순자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안정성, 그 다음에 순환성, 그 다음에 자생성, 그 다음에 다는 다양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순자다. 근데 그 중에서 순환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녹색 식물이. 특히 요거를 매스로 했을 때의 어떤 녹화가. 그래서 도시에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숨을 쉴 때 어떻게 쉬나요? 이렇게 쉬긴 하죠. 그럴 때 뭐가 들어와요? 입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가고 이럴 때는 그렇지. 이걸 들숨과 낼숨을 잘해야지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라고 했을 때 도시의 문제가 뭐였나요? 온도의 문제였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열섬 현상. 열섬 현상.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숨을 제대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입체 녹화. 녹화가 뭐예요? 산소를 확 내뿜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 다음에 식물은 어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인풋을 누가 해준다고요? 입체 녹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녹색 식물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요. 배출원, 아웃풋인데 지금의 정책은 탄소 중립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배출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쉽죠.
예, 아쉬운 거죠. 흡수원을 늘리는 것도 뭐예요? 탄소 중립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흡수원 좀 카운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온도별로다가 색깔이 달라요. 예, 이 카메라는 특이하게도 온도만 찍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뭐냐? 옥상입니다. 옥상에 부분적으로 잔디를 심은 데도 있고 안 심은 데도 있어요. 요거를 딱 화상 카메라로 딱 찍으니까 오른쪽처럼 저렇게 보여요. 자, 예상하기로는 여러분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죠. 범례를 보시면 위로 갈수록 뭘까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가장 녹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대신 찍을게요.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 예, 여기 뭐로 돼 있을까요? 잔디 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열 저감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구상해 볼 수 있어요. 태양광. 예, 그 옥상에 햇빛이 잘 내리쬐입니다. 물론 식물 중에서도 이런 곳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태양광 어떻게 보면은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으로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태양광 판넬 아래쪽은 시원할까요? 네, 시원해요. 그늘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식물로서 예를 들어 심게 되면 그 식물이 또 냉각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판넬의 어떤 효율성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시골에 가면요. 그 자리에 이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옥상에 할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두 개가 공조가 되는 그런 어떤 옥상 녹화 시스템도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빗물 관리는 뭐냐면 물의 순환이에요. 예, 비가 왔을 때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와서 휩쓸려서 나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도시는 건조, 말하자면 사막화이지만 비가 계속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이라든가 입체 녹화를 하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려면 또는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예, 흙이 있어야지만 식물의 뿌리가 뻗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녹화를 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게 뭘까? 흙. 그러니까 이 흙이 비가 왔을 때 뭐예요? 빗물을 흡수해요. 또 식물의 뿌리가 뭐예요? 이 물을 흡수해요. 예.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갑자기 휙 나가는 경우는 없고요. 이 옥상에서 이렇게 잡아줬던 애들 중에서 불필요한 물들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천천히. 예. 그래서 요거를 빗물 관리라고 합니다. 예, 스톰워터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때로는 net zero water u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념이 지금 도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어떻게 바뀌는지. 요게 시공전이에요. 예. 자, 어때요?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 풀들이 많아졌어. 뭐로? 눈으로 봤을 때. 이거를 녹시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입체 녹화를 했을 때 특히 벽면 쪽으로 저렇게 녹화를 했을 때는 눈에 보여지는 이 녹색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녹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식물이죠. 그럼 벽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햇빛, 온도, 그 다음에 흙,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 통풍.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저기가 뭐냐면 링컨 센터라고 있어요. 그 지붕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그 약간 비틀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잔디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벌떼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공간, 휴식의 공간. 그래서 응?
올라갈 수 있어요. 신기하지? 근데 저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 저게는 한 가지 종류의 잔디만 심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막 섞었어요. 섞으면 예를 들어 병이 하나 왔을 때 다 전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살아남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혼합을 해가지고 심었어요. 예. 자, 저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어메니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쾌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옥상이 제공되는데 저게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서 이제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콘서트가 열 경우에서 관람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도시 속에서 좋은 어떤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환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되죠. 그러면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노약자들 거주하는 이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옥상에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서의 어떤 입체 녹화도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루프탑 파밍이라고 그래서 농업을 하는데 도시에서의 농업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다 가는 거예요. 옥상으로. 예. 그래서 옥상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이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가벼워야 토양인 경우에는 가벼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은 물도 잘 줘야겠죠.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옥상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 농약이라든가 살충제라든가 이런 걸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거주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파밍 루프라고 하는데 여기는 옥상에서 키운 애들만 파는 그 부스예요. 마트.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먹거리가 있는데 이게 다 옥상에서 키운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가면 세종시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정부청사부터 보니까 환경부, 교육부 이게 이제 건물이 쭉 연결해 있는데 옥상을 연결한 거예요. 무슨 언덕, 구릉지처럼.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여기 관람 시간이 따로 있어요. 미리 좀 예약을 하시면 한 40분 정도는 이렇게 도우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어떤 지형은 아니지만 건물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덕배기, 그 다음에 계단, 산책로, 그 다음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옥상 정원을 만든 형태고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서울시청에 신청사를 가게 되면 실내에 수직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입체 녹화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실외는 아니지만 실내에다가 왜냐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실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실내 환경도 저 어떤 녹색 식물 수직 정원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조절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를 보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 여기는 청주입니다. 청주에 국제공항에 가면 저렇게 수직 녹화를 했어요. 자, 쟤네들이 잘 크는 이유가 뭘까요? 4가지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햇빛, 온도, 태풍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태풍. 그 다음에 충주에 가면 여기 민원인들 하는 곳이 있어요. 민원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그 벽면에다가 저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도 저렇게 녹화를 했고요. 눈이 기분 좋지 않아요? 예쁜 애들.
그 다음에 홍콩에 가게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한 지방이라서 바깥에다가 저렇게 열대나 아열대 식물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텍스처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건물의 어떤 고유의 어떤 질감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홍콩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렇게 녹화를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예술적인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벽면을 하나의 그 캠퍼스, 도화지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거죠. 여기는 이제 후쿠오카 시청입니다. 그래서 계단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입체 녹화가 됐다고 그래서 스텝 가든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아래쪽에 저기 그 잔디밭이지 않습니까? 저게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저 그 입체 녹화 스텝 가든 때문에 마치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듯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찬바람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굉장히 시원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이 주변의 분들의 굉장히 그 시원한 어떤 그런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정단은요, 이분이세요. 옷도 되게 특이하게 입으셨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페드리 블랑이라는 분이세요. 진짜 말 그대로 프랑스 같은 그런 어떤 수직 정원 답게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저거를 할 수 있는 그 영감의 원천은 뭐냐면 자연이에요. 이분이 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거기에 나고 자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벽면에다가 저렇게 붙인 거예요. 디자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의 그 가장 큰 애로점은 뭐냐면 평당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진짜 그 경지에 오른 그런 어떤 입체 녹화, 수직 녹화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잔디를 어떻게 저기 지붕에 얹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벌써 고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 저기 들어가는 조그만 구멍 보이시나요? 옛날에는 저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복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언덕이라든가 이런 거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저 안에 기거를 했던 거죠. 지금은요? 지금 양들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토끼도 들어가도 돼. 근데 사람은 이제 안 살죠. 그랬을 때 보시면 뭐로 덮여 있죠? 잔디로 덮여 있죠. 이 녹색 식물이 이때 이 당시는 뭐예요? 굉장히 사람을 보호해주는 정말 그 의식주 중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자연의 어떤 비바람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동물들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그런 기능을 한 이러한 녹색 식물이 결국에는 미래 시대에는 저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녹시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린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분명히 이 녹색 식물이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누가 있어요? 녹색 식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끝! 나도 이때가 제일 좋아. 여러분도 이때가 제일 좋죠? 자, 그래서 네, 교수님 강연 지금까지 해주셨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좀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열심히 해주셨던 분이나 질의해주시는 분들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인용 하나씩 드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질문 받으시고 네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는 따로 떼놓으면 안 될까요? 예, 그러십니다. 네. 하나는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우리 친구한테 주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저쪽에 뭐죠? 잔디 얘기한 친구한테 주고 싶고, 네. 이렇게 근데 편파적으로 이렇게 줘도 돼요? 교수님 제안 주시면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네, 질문 부탁합니다. 예. 녹색 식물이 계속 주어지면은 피해가 계속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람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수 있나요? 사람에게 피해요? 어떤 피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뭔가 환경이 안 좋아서 숨쉬기가 불편해지던가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살기가 힘들어지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주기보다는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식물을 가까이 하면. 네, 네. 근데 식물이 살아야지만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식물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요.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식물은 피해보다는 도움을 주고, 식물이 만약에 피해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쁜 숲이 있는데 거기를 마구마구 훼손하지는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받고 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 듣고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좀 뭔가 좀 나오셔서 받아.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아까 네 많으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대답 제일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이미 받은 분은 손 내리시고. 여기 앞쪽 분부터 먼저 이렇게 하실까요? 네. 네. 여기 앞쪽 학생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셨는데 식물의 어느 부분을 흡수하고 모든 식물들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네, 네. 입으로 주로 입에 녹색이 있는데 입으로 주로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통로는 뭐냐면 입 뒷면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숨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빨아들여요. 네. 됐나요? 뭐, 네. 자, 네. 또 질문을 저 뒤쪽에서 한번 좀 드릴. 아니 저하고 이렇게. 응.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나무를 이제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나무가 자라면서 막 흡수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되면 정지하거든요. 하지만 흡수했던 건 어떻게 있어요?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막 훼손하거나 캐거나 아니면은 태우면은 그만큼 대기 중에 어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이었어요. 균형이에요. 옛날에는 불을 떼어가지고 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흡수했던 어떤 숲이라든가 나무들이 식물들이 많았는데 도시화가 도시로 갈수록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잘 맞춰준다는 개념이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답이 뭔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한 게 제대로 했나요? 네, 아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그냥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여기 아까 좀 또 계속 손 들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자꾸 식물을 심어하게 되면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강처럼 되면서 그러면 식물도 꽃도 식물이니까 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꿀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잡아먹는 말벌도 있을 건데 말벌이 너무 많아지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피해를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뭐를 먹고 뭐가 뭐를 먹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 영양이 어디까지 뻗어지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꿀벌들이 죽게 되고, 꿀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공원에 그 자연공원이, 머리가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자연공원에 늑대가 너무 많이 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끼가 없어요. 씨가 마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늑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토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뿌리까지 다 갉아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황폐화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말벌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함부로 이제 막 이렇게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꼭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근데 응. 은행나무는 무항생식이 아니라 유항생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은행나무는 DNA가 모두 같대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유항생식을 하는데 왜 DNA가 모두 같은 거예요? 유성생식을 하는데 왜 DNA가 같으냐고요? 네. 개만 있으니까. 네? 다 죽고 개만 살았으니까요. 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